젊은층 실업 문제 해결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 기성세대의 노후 해야 할 문제인 과제다. 것이죠. 네. 그래서 2023년 이후가 되면 국민들이 패닉, 즉 정신적 공황 상태 같은 데에 빠져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잘 안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 네. 지금부터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서 뭔가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예. 우선은 소득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최저임금 예. 인상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고용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이런 이제 예. 걱정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걱정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건 그거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재정도 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연애하는 비율, 결혼하는 비율, 출산하는 비율, 이것이 굉장히 낮게 떨어진다는 낮아지죠? 것이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고용주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려움이 좀 덜어지겠지만 한국 사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지속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복지 국가들도 이런 정책 패키지를 짤 때 반드시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정책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 그 최저임금뿐 아니라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소득 주도 성장, 맞습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건 일단 용어상으로는 맞는 거죠. 용어상으로는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맞는데 첫 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나왔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장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일자리는 되는데 네. 이게 혁신적인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세대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필요성도 있고 여력도 있으니 이 정책을 하고 잠시 숨통을 트고 시간을 벌어놓은 사이에 예. 어떻게 하면은 더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혁신적인 일자리라기보다도 더 혁신적인 인력을 만들 것이냐. 교육부터. 예. 예. 이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숨통 틀 필요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 사람이 취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현상입니다. 그렇죠. 제조업이 커나갈 때 가능한 일이고 예. 산업화하는 국가에서 가능한 건데 한국은 이미 탈산업 사회에 접어든 지 꽤 됐거든요. 제조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새 뭐 산업형, 4차 산업혁명, 맞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것까지 막 겹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예측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측에 따르면 7%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해요. 적게 줄어드는 게 그게 가장 낙관적인 예측이고요. 사실은 7% 줄어드는 것도 큰 크죠. 거죠. 가장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49% 줄어든다고 합니다. 절반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숨통 트는 정책을 하는 사이에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신년 들어서 저 EBS도 교육혁명을 새롭게 지금 외치고 있고요. 예. 또 여러 언론사들을 보면 혁신산업, 네. 해외 사례들을 쭉 소개하면서 혁신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가 이걸 그렇게 하라고 막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가 이끌어 나가는
산업 전략 이런 것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지 오래됐다.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기업이 주도가 되든 뭐 정부가 주도가 되든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이 크게 잘 성장을 하고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이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과거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혁신의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력,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자기가 받아가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일자리가 있으니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이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건 없건 저 사람은 데려오면은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그 사람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데려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배워보지 못한 걸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누가 사늘도록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야 뭐 인류가 영원히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선 세대가 미래를 미리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발 좀 과거에 익숙한 사고방식, 과거에 익숙한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다가오는 세대한테는 또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간 정부 얘기입니다만, 지나간 정부 때 대통령이 젊은이들 중동에 가라고 한 적이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 데이터 사이언스 인력이 부족한 데이터 사이언스 인력이 18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일자리 18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해서 그 일자리를 채우고 다 못 채우는 일자리가 18만 개라고. 그렇죠. 비어있는 곳이. 비어있는 일자리가. 자,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다 못 채우면 이 일자리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채울까? 대부분 사람들 아시겠지만 한국, 중국, 인도입니다. 그러면 중동 가는 것보다 양질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의 규제 하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학생을 키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된 서울대학교에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수도권 정원 규제에 묶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의 수도권 정원 규제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었죠.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서로 상충하는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화해하도록 할 것이냐. 또 기업의 경우에도 아까 대기업, 중소기업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로 나누는 것은 저는 다분히 과거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점이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기에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과 내수 시장에 굉장히 높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조직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또 혁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갑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좋던 싫던 글로벌 시장의 규범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관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없애야 할 규제를 없애고 또 적정하게 유지해야 할 규제를 유지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언급하신 게 작게는 이제 소득 정책으로 최저임금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뿐 아니라 혁신형 산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규제 완화, 규제 철폐. 요 하나가 다 정치적 논란의 쟁점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최저임금 몇 프로 올리는 것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초거대 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금 요만큼 올리는데 결국 국회가 또 난장판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강조하신 얘기를 보면 적어도 2023년 전에 뭔가 좀 방향을 대폭 수정해서 지금 정도 찔끔찔끔이 아니라 좀 큰 폭의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는 것도 지금보다 더 좀 과감하게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서 굉장히 어렵죠.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짧게 봐도 20년,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에서는 이쪽으로 찔끔 갔다가 정권 바뀌면 정반대쪽으로 찔끔 가고 결과적으로 아무 데로도 안 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고 그것도 다 찔끔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찔끔밖에 못 가는데도 합의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한 20년, 30년 보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간이 정말로 한 5, 6년밖에 없어서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게 특정한 조건들의 조합이 맞으면 하루아침에 상전벽해처럼 변하는 게 정치라서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전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달라져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아무도 몰랐죠. 전혀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라고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안 될 거다라고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 정치에서 뭐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치에서 소위 합의적 요소가 지금보다 더 강화가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합의를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있나요? 제가 뭐 유럽의 그나마 이런 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 모델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십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갈등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겪었죠. 스웨덴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는 심지어 서로를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타협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일단 타협의 수순에 들어가고 나서는 비교적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공고화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들을 볼 때 외국에서 뭐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수십 년 걸릴 거다.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또 한국 사람들 이 한국인의 특성상 많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왔기 때문에 타협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타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의하는 것인지, 합의의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제도하에서 합의하면은 나만 손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합의를 못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개헌과 같은
그야말로 이제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의 틀을 갖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틀을 이제 우리가 갖추어 간다고 치고 그래서 거기서 대타협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합의의 내용, 방향 그건 사실 전반부의 장 교수의 어떤 쭉 주장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압축 성장을 한 만큼 이제 우리는 함께 살기, 압축 복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자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증세에 합의할 수밖에 없고 네. 대신에 혁신을 위한 어떤 규제 완화는 대폭 풀고 뭐 대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뭐 압축 복지 그러면 좀 듣기에 따라서는 과격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복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하자. 뭐 그런 얘기도 아니려니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재정을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복지 예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를 써야 될 텐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럽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이 만들어진 그 제조업이 한참 전성기를 이루던 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탈산업화의 시대에 그런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해서 유럽 복지국가랑 똑같은 정도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축 복지라는 건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지금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없고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계획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고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 걸쳐서 너무나 폭넓게 분포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 같은 경우에는 OECD 1등인데 2등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1등이거든요. 그렇죠. 2등에 비해서 5배, 6배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자살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의 노인 빈곤은 자살률하고 쉽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삶을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산율 높이는 게 시급한 문제인데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관련 예산이나 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문제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맞아요. 그러면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일본은 드디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지방 근처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니까 문지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아이 한 명을 더 안 낳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몇 문제들, 삶을 아주 위태롭게 하고 한국 사회를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올 때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요즘 그리스예요. 그러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 나라들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선 그리스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복지 예산을 썼고요. 그렇죠. 우리보다 한 거의 3배 가까운 복지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십 년간. 그것도 수십 년간.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30년 이상 이어왔고요. 우리보다 훨씬 노골적인 포퓰리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제조업 강국인데 비해서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비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로부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복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꾸 돈을 얼마 쓰느냐 그 얘기만 하는데 돈을 얼마 쓰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복지 국가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보다 더 많은 복지 예산을 쓰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로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하면은 가족과 노동에다 쓰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소위 이제 우리가 피그스라고 불렀었던 국가들, 이 나라들은 돈을 주로 의료와 연금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과 노동에 돈을 쓴 나라들은 가족의 돈을 써서 태어나지 않을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면 얘는 한 20년 지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해서 맞아요. 평생 동안 세금을 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저출산 상황에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부에게 1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 한 명 더 출산해라. 그런다고 출산하겠습니까? 5천만 원 지원해 줄 테니 한 명 더 출산해라. 그러면 출산할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러면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뭐 연령대가 이제 출산 연령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다든가 이런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집 애 낳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하느냐. 네. 이렇게 불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지원했더니 얘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나의 연금으로 올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족에 쓰는 돈, 그다음에 노동에 쓰는 돈. 자, 노동에 쓰는 돈은 이 사람이 만약에 정리해고가 되면 기업의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의 사회적인 비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 어제까지는 많던 적던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많네죠. 오늘부터는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연금 대상자가 되는 되니까.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는데 돈을 쓰는 것. 이 두 가지는 한 10년, 20년만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세금을 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다면 결국은 다 돌아오는 돈이라서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의료와 연금은 그냥 돈이 나가는 거고 다만 연금은 뭐 내수를 통해 조금 회복되긴 하겠으나 효과가 미미한 거죠. 예,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죠. 예. 일본은 지금 재정적자가 한 35년째 한 해도 안 빼고 재정적자고 총 재정적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고령화가 우리보다 한 25년 정도 앞서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가장 큰 집단이 이제 연금 수혜자가 돼서 연금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연금 깎아줄 테니 나를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서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정말 뭐 유럽과 비교해서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하고 조금밖에 안 되는 복지이지만 그나마도 의료와 연금 쪽에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조금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또 이제 자녀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자녀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을 해서 이제 법적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주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비혼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2.1명에 왜냐하면 중도 사망자가 있으니까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1.2명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무서운 얘기인 것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맞아요. 이 추세로 간다면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낙태로 사라지는 출산율이 대체로 한 0.3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본인들의 생명의 존엄함은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1.2에서 1.5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늘어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낙태로 사라지는 출산이 왜 사라지는지 이제 뭐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출산들이 그렇죠.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혼 출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전통적인 가치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서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인 유일한 사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동거 고민을 가구에서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도 똑같은 이런저런 법적 권리와 사회보장 시스템 혜택을 맞습니다. 주는
그런 정책을 펴은 게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프랑스가 150년 걸려서 도달한 고령화를 우리가 20년 만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바꿔서 말하면 프랑스는 준비할 시간이 150년 있었다면 우리는 20년밖에 이제 없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동전의 뒷면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내년에 달라지고 후년에 달라지고 1년 단위로 막 달라질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고 예. 이제 피부 양자는 어떻게 달라지고 그렇죠. 뭐 또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것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고 이게 1년 단위로 막 달라질 건데 우리는 불과 한 20년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프랑스는 계획 짤 수 있죠, 우리. 예, 프랑스는 150년짜리 시뮬레이션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한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속도가 빨라서 기간이 짧으니까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관련 정책들은 적어도 한 10년, 20년짜리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한국처럼 뭐 정말 격동 그리고 고도 압축 변화 이런 걸 겪는 사회 속에서 제정신 차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미래를 예측하며 살 수 있는 사회네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연초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늦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대한 서둘러야죠. 지금 당장 시작해야죠. 지금이라도 하면 그리고 저는 자꾸 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네, 이게 답입니다. 우린 해야만 할 과제들 피하지 말고 바로 맞닥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